이제 급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급성 백혈병이 이제 무엇이고 어디서 생기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 만성, 말 그대로 급하게 오는 게 급성이고요. 천천히 오는 게 만성이죠. 그리고 그 백혈병이 오는 세포 계열이 마일로이드, 골수구개, 림포이드, 림프구개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급성이면서 골수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고 급성이면서 림프구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건 이제 림프 모구 백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이면서 골수성으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고 만성이면서 림프구성으로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 급성 백혈병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어디 생기느냐? 골수 내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골수라고 하면 모든 뼈의 안쪽에 그 감자탕 같은 거 먹을 때 생각하시면 안에 이제 그 스펀지처럼 얼기설기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가 골수거든요. 그래서 그 골수에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자라는데 이 조혈모 세포, 혈액 줄기 세포가 소수 있고요. 그 세포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피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이런 이제 호중구, 뉴트로필 그리고 단핵구, 모노사이트, 림프구 이런 이제 림포사이트, 혈소판, 적혈구 이런 다양한 혈액 세포들을 여기로부터 이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이 세포들을 만들어낼 때 먼저 골수구 쪽으로 한번 분화가 되는 세포, 이제 프로제니터 전구 세포라고 부르는데요. 가 있고 림프구 쪽으로 만들어내는 림프구 세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조혈모 세포 내지는 혈액 줄기 세포로부터 골수구개의 혈액 세포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에 여기쯤 어딘가에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림프구 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제 첫 단 어딘가에서 병이 생기는 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른 단계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성숙 세포라고 부르고요. 아직 이제 성숙이 안 된 거죠. 아직 이제 아기처럼 자라기 직전에 그런 단계를 미성숙 세포 단계라고 부르고 요게 분화가 돼서 이제 골수에서 벗어나서 말초 혈액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요 단계가 이제 성숙 세포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 대부분 요 미성숙 세포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되면서 병이 되는 게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기는 것이 골수구개 미성숙 세포로부터 그 분화가 돼서 그 기원이 돼서 생기는 것이고 이쪽 림프구개 미성숙 세포로부터 기원이 돼서 이제 병이 오는 거다. 이제 대략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왜 급성 백혈병이 저한테 온 겁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으세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살면서 다양한 그 우리가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하죠. 이런 데 이제 노출돼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방사선 피폭을 아주 강하게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처음에 알려진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원폭이 떨어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 피폭이 되고 그 용량의 누적 용량과 비례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백혈병이 생기더라 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방사선 피폭이 이제 되는 거, 그 다음에 벤젠 같은 이런 석유화합물 종류, 이런 종류가 이 백혈병 일으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흡연은 모든 암의 위험 요소죠. 이런 흡연, 그다음에 항암 치료.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암세포를 죽이는 독극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런 이제 치료제 이후에 이런 백혈병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됩니다. 염색약 같은 것도 장기 노출되면 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부 요인 말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데 가장 그 강력하면서 잘 알려진 게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망가지는데 그중에서 세포의 유전자가 망가져서 암이 오는데 그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그걸 고치는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걸 고치는데 나이가 들면 그걸 잘 못 고치고 이제 운이 없으면 암으로 진행해 백혈병이 되고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액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처럼 빈도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드물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고치는 유전자
문제가 있는 게 각에 내려오는 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서 백혈병이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조혈모세포를 위시한 미성숙 세포는 오래 살거든요. 그리고 조혈모세포 같은 경우에는 평생 살기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세포들은 이런 데 손상이 돼서 어떤 망가지는 게 생기면 그거를 가진 채로 계속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게 몇 번 누적이 되면 암세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숙돼서 나온 세포들은 비교적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런 데는 돌연변이가 생겨도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대개 세포가 죽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의 기원은 대개 요 조혈모세포나 전구세포라고 하는 그 소수의 이제 미성숙 세포로부터 발달한다. 이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복잡한 것인데 요거를 이렇게 자세히 그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알려진 그리고 가설 기전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모든 세포에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유전 정보가 내려가는데 이게 이렇게 그 더블 헬릭스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포가 하나가 있다가 세포가 두 개로 복제가 되려면 이 DNA가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복제가 되려면 이렇게 꼬여 있는 게 한번 풀려줘야 되거든요. 풀려주고 거기에 이제 복제가 돼서 두 가닥이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거를 이제 풀어주는 효소, 그다음에 풀어준 다음에 요 DNA를 이렇게 복제해서 붙여주는 효소, 그다음에 끊어졌다가 이렇게 하나를 한쪽을 끊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끊었다가 다시 붙여줘서 복제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어떤 이제 그 발암 물질, 여기서 이제 토포아이소메이스 2 이제 포이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설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발암 물질이 여기에 어떤 독소로서 작용을 해서 풀려서 복제가 됐다가 다시 제자리에 붙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못 붙고 다른 데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가 엉뚱한 게 가서 붙어서 그 이제 보통 이 급성 백혈병에서는 유전자 큰 덩어리가 두 개가 붙으면서 그게 암세포로서의 특성을 발현하면서 암으로 많이 오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급성 백혈병이 오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혈병이 오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인데요. 급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야말로 급성이어서 대개 오시는 분들 증상에 대한 말씀 들어보면 한두 달 이내에 증상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3, 4개월 전에는 내가 검진도 했고 아무 이상 없었고 증상도 하나도 없었다. 근데 한두 달 전부터 감기 기운 있고 몸 안 좋고 이제 그래서 왔는데 백혈병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병이 그만큼 급하게 확 진행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이렇게 급하게 오시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골수에서 그런 백혈병이 자라서 급하게 자라면 골수가 백혈병 세포로 차게 됩니다. 그럼 원래 골수에서 하는 역할이 피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피를 만들어내는 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아까 보여드린 그 다양한 세포 중에서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지면 빈혈이 심하게 오고 그럴 때뭐 어지럽고 기운 없고 머리도 아프고 이제 숨도 차고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 있고요. 백혈구가 다양한 종류의 백혈구가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염이 오게 됩니다. 감염이 오면 뭐 다양한 형태 폐혈증, 뭐 폐렴, 요로감염 등등이 올 수가 있는데요. 열이 나고 이제 오한이 오고 심하면은 폐혈성 쇼크가 와서 저혈압성 쇼크로 오시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혈소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피가 나면 피를 멎게 하는 지혈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멍이 부딪히지 않아도 멍이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그다음에 코피 나고 이런 식의 출혈 증상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보통 우리가 급성 백혈병에서 보는 증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급성 백혈병이 의심돼서 오면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겠죠. 급성 백혈병이 맞는지 맞다면 그 중에서 뭐 골수성인지 림프구성인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골수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골수 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피를 좀 뽑아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이렇게 도마리라고 우리가 하는 밀어서 현미경으로 봐서 백혈병 세포가 있는지를 보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이렇게 머리카락 굵기만하게 뽑아서 파라핀 염색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이렇게 세포 충실도라고 하는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포가 굉장히 많이 차 있고 이 차 있는 세포들이 무슨 세포지 하고 이제 면역 염색이라고 하는 걸 해서 백혈병 세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이런 게 급성 백혈병 진단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옛날부터 해오던 검사고요.
그다음에 급성 백혈병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이 백혈병이 어떤 게 망가져서 왔는지, 염색체가 망가져서 왔는지, 뭐 유전자가 망가져서 왔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10년 전에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는 게 되면서 급성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림프구성 백혈병이 오면 대개 어떤 유전자가 망가져서 온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 검사, 그다음에 피쉬 검사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특정한 그렇게 잘 오는 유전자에다 형광을 붙여서 이렇게 암실에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그런 걸 찾는 그런 검사들을 기본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패널 검사, NGS 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이제 이런 그 이제 유전체 분석을 요새 임상에 도입돼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이 아니네요. 꽤 됐네요. 2017년에 처음 시작됐으니까 한 7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루틴으로 요런 검사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 환자에서는 FLT3라고 하는 유전자, NPM1이라고 하는 유전자, TET2 유전자 두 군데 이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오면서 백혈병이 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요 정도 정보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급성 백혈병이고 어떤 백혈병이고 어떤 유전자가 망가졌고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 치료를 할 때 이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는 못해요. 이게 이제 유전자 패널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한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대개 치료는 급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에 먼저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AML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ALL은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인데요. 이게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B 림프구와 T 림프구에 생기는 걸 다르게 봅니다. 근데 T 림프구가 조금 드물고 T 림프구성 백혈병이 특정한 이제 표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B 계열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이제 우리 예후인자나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여기 뭐 자세하게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아실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뭐 8번, 21번에 이제 2.2 밴드 이제 Q 밴드 그 Q가 이제 P와 Q가 있고 단환, 장환이 그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그걸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유전자 변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AML에서는 조금 안 좋은 예후 그룹에 들어간다. 그리고 ALL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뭐 TP53 뮤테이션이나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염색체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리스크가 이제 표준 위험군이다. 그다음에 안 좋은 위험군이다. 이렇게 대략 저희가 감을 잡고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이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요새는 국제적으로 이런 환자가 오면 이런 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다 하는 이제 권고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유럽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으로 보통 참고해서 하게 되는데요. 물론 거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100%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음성이면서 B세포 계열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가 왔다. 근데 65세 미만의 이제 비교적 젊은 사람이면서 다른 뭐 합병증이나 이제 질환은 없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임상 시험에 넣거나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암제를 합쳐서 쓰는 항암 치료를 해라. 그러고 나서 반응 평가를 하고 그 MRD라고 하는 이제 잔존 암세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를 따라서 보통 치료하는 게 현재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BALL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임상 시험을 하라고 나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치료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면 임상 시험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라.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상황과 그 환자의 상황과 병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급성 백혈병에 대한 그 시간이니까 대략 급성 백혈병이 뭐 골수구성이든 림프구성이든 대략 한 60에서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를 좀 나눠서 우리가 치료를 접근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대략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에서 70세 미만이면서 비교적 건강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센 치료를 하고 보통 이제 머리 빠지고 이제 이런 종류의 항암 치료죠. 이런 항암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도 가고 이렇게 보통 저희가 접근을 하고 60세나 70세가 넘으신 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치료를 시도하다가는 돌아가실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완치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접고 치료를 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고 가급적이면 관해를 만들어서 수혈을 좀 안 해도 되고 혈액 수치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서 일상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나이로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60세라고 하더라도 50대 같은 60세도 있으실 수 있고 60세지만 70세 같은 60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개인의 환자를 볼 때는 일단 나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비교적 이제 젊고 나이 든 환자를 떠나서 전신 상태가 어떤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60세인데 나이 든 환자로 치료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66세쯤 되시는데 젊은 환자로 치료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변이가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의학 용어로는 fit patient다, unfit patient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튼튼한 환자인가, 비교적 약한 환자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서 처음 초치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물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림프구성 백혈병이 병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주로 들어가는 약물은 하지만 그 개념은 같은데요. 첫 번째 치료로 급성 백혈병은 다 관해유도 항암 치료라고 하는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두 가지 이상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면 세포를 죽이는 독성을 가진 약을 보통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고 우리가 흔히 항암 치료라고 이해하는 거. 항암 치료한 다음에 머리 빠지고 토하고 이제 힘든 이런 종류의 항암제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골수성인 경우에는 아라시라고 하는 약하고 그 이다루비신이나 도노루비신이라고 하는 그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이라고 하는 약을 보통 병합해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림프구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빈크리스틴, 도노루비신, 그다음에 프레드니솔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딘 이런 정도의 항암제를 병합해서 보통 치료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나 표적 면역 치료제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A형이면 그 아까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경우에는 같이 붙여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치료에 관해 유도 항암 치료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관해를 유도하는 항암 치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해 여기서 관해라는 건 되게 이제 완전 관해, complete remission, CR이라고 말하는 거를 말하는데 요게 오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완전 관해라고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 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진단이 됐을 때 여기 빙하 그림이 있는데요. 빙하로 따지면 처음에 진단돼서 오실 때 급성 백혈병 환자 몸에는 보통 백혈병 세포가 몇 개나 있느냐, 그걸 이제 추산을 해보면 계산을 제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그것과 제 환자분들에서 추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한 환자당 약 10억 개에서 적어도 많게는 한 1조 개까지 백혈병 세포가 몸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진단될 때. 그래서 인덕션 우리가 관해유도 치료 항암 치료를 하게 돼서 관해가 온 상태는 어느 정도의 백혈병 세포가 몸 안에 남아 있는 상태이냐 하면 대개 한 1,000만 개에서 최대한 100억 개까지 줄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빙하를 보면 겉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보다 속에 숨어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속에 밑에는 숨어 있지만 바다 위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 정도까지 만든 게 관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골수 검사를 해서 관해가 된다고 하는 걸 보는데 그걸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밀어서 우리가 유핵세포라고 하는 걸 최대한 500개 정도 표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500개의 세포를 일일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혈병 세포가 안 보이는 상태가 관해거든요. 그 말은 500개 중에 하나 확률로는 백혈병 세포가 없는데 1,000개나 10,000개 중에 하나로는 있을 확률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해가 와도 씨앗이 남아있는 걸 다 잡지는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 몰폴로직 CR, 육안적으로 봤을 때 관해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검사 중에서 염색체 검사나 피쉬 검사라고 하는 그런 좀 큰 덩이를 보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민감한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육안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민감해서 요거까지 음성이 돼서 검출이 안 되면 조금 더 깊은 관해이고요. 우리가 이제 PCR이라고 하는 조금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변이, 예를 들어 ALL에서는 필라델피아 그 염색체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AML에서는 렁스원 트랜스로케이션 하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그런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PCR로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PCR마저도 음성이 되면 남은 세포가 한 10만 개 이내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어서 관해가 제일 중요한데 관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 그 관해가 얼마나 깊게 왔느냐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fit 페이션트 튼튼한 사람과 안 튼튼한 사람을 나눠서 구분해서 우리가 치료를 접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튼튼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요. 관해가 왔다는 건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좋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고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공고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거를 없애서 재발을 없애보자. 이런 이제 취지의 치료가 되죠. 그래서 공고항암 치료를 해서 이 밑에 있는 것까지 없애보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항암 치료만 세게 공고항암 치료 몇 번을 해서 나을 확률이 꽤 있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해도 이런 항암 치료만으로는 이 씨앗을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그 백혈병 환자분들이 꽤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고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공고 치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치료를 공고 치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 치료하는 형태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이제 질환군입니다. 급성백혈병이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 ALL 림프구성 백혈병과 그리고 급성 굴성 백혈병 중에서 전굴수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특정 타입에서는 관해유도 항암 치료를 하고 공고 항암 치료를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유지 항암 치료라고 하는 비교적 약한 형태를 외래를 다니면서 한 2년, 3년 하는 그런 치료를 이제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관해가 안 왔다. 이건 관해가 왔을 때 얘기고요. 관해가 안 오면 관해가 올 때까지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관해 유도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하고 보통 이걸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도 그 두세 번 항암 치료를 해도 관해가 안 오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분이 불응성 백혈병 환자다. 보통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응성 그 백혈병 환자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관해 어떻게든 이제 뭐 신약이든 뭐 신약 임상 시험이든 이런 걸 써서라도 관해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해가 오면 이식을 들어가게 되고 그래도 관해가 안 오는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식을 그냥 해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치료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unfit patients는 이제 나이가 드신 60세에서 70대 이상이면서 비교적 약해 보이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가 되겠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저강도 항암 치료를 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해 유도 항암 치료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하고 관해가 오면 공고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쓰는 약이나 방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강도 항암 치료를 해서 관해가 오면 그냥 그 치료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해 유도 항암 치료, 공고 치료 이런 게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비교적 좀 순하면서 견딜 만한 그런 치료로 세팅이 되어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관해가 획득되면 똑같은 치료를 계속하면서 비교 가급적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제 병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개념의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치료는 씨앗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씨앗이 남아있지만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재발이죠. 그게 재발하지 않고 비교적 오래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치료를 하는 개념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이 급성백혈병이 이제 보통 얼마나 사시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균 이 정도 사신다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항상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세팅에서 처음 진단돼서 백혈병 항암 치료할 때 얼마나 사시나요? 했을 때 제가 이제 1년 정도 사십니다라고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사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대부분의 환자가 1년까지 사시다가 1년 후에 다 돌아가시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안 들으시는 분은 처음 치료하다가 잘못돼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 중간에 몇 달 만에 재발해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평균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기간까지 사시기도 하고 치료가 잘 돼서 그 이상 사시기도 하고 완전히 완치가 돼서 평생 사시기도 하고 그런 환자들 다 모아서 우리가 평균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우를 가지는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또 드려야 되기는 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 15세에서 65세 환자군이니까 비교적 젊은 환자군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17세에서 82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제 자료이고 요것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이제 젊은 환자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환자군입니다. 자,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X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Y축은 생존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살아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1.0, 100%에 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을 이렇게 위로해서 따라가 보면 한 0.8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 정도 환자분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이다라고 하는 거는 50% 정도가 돌아가시고 50% 정도가 살아계실 때를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젊은 환자, 우리나라 환자들 대상으로 했던 임상시험 데이터거든요. 한 300명 정도 대규모 데이터고 이제 끝난 지 한 10년 정도 된 임상시험이기는 하지만 요 데이터를 볼 때 어떤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임상시험에 참여된 환자라고 하는 거는 상태가 그래도 좀 좋은 환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정도로 컨디션이 괜찮은 환자와 임상시험에 들어가긴 어려울 정도로 컨디션 나쁜 환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실제에서는 이거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대략 지금 이제 뭐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감을 잡으시는 거기 때문에요. 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한 이렇게 50%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뭐 여기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죠. 한 4년 정도 되는 게 이제 평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오른쪽은 역시 50%를 따라가 보면은 요게 이제 필라델피아 뭐 네거티브 파지티브에 따라 좀 다른데 조금 안 좋은 군인 경우에는 한 2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오래 가시는 분이 한 4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급성 백혈병이 보면 평균적으로는 모든 환자를 모아놓고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돌아가시거나 이런 그 생존 기간에 대한 걸 따지면 연 단위입니다. 완전 2년에서 4년 이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젊은 환자 위주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75세 이상이 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고 외국 데이터입니다. 한 4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임상시험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쓰는 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아자스티딘과 베네토클락스라고 하는 이제 그 비교적 약한 순하지만 효과는 그래도 괜찮은 약을 썼을 때 생존 기간이 한 14.7개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자스티닌이라고 하는 이전에 주로 썼던 약에 대한 그 결과는 한 9.6개월 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1년을 조금 넘기는 정도가 지금 평균입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는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양성 음성이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시면 60세 이상의 급성 림프 백혈병 환자도 이 평균 생존 기간이 11.7개월, 7.7개월 그래서 1년이 조금 못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 환자가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한 65세 미만의 젊은 환자들을 치료했을 때는 연 단위로 생각을 하고 완치가 되는 사람들은 뒤로 쭉 살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 생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에 반면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1년 남짓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평균 기대하는 이제 그 치료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는데 특히 젊은 환자군에서 평균 생존 기간이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일정 부분의 환자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그렇게 생존 곡선이 이렇게 평균 생존이 몇 년 이상 가면서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그래프에서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환자 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이게 약간 평행선을 가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남아있는 분이 완치가 된 환자분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성백혈병이 어떤 환자는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좋은 예후, 아까 그 예후를 나누어서 여러 가지 돌연변이에 의해서 좋은 예후군이다, 중간 예후군이다, 나쁜 예후군이다. AL 같은 경우에는 표준 예후군이다, 불량한 예후군이다 이렇게 나눈다는 표를 얼핏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그 특히 이제 좋은 예후를 가지거나 이제 표준적인 이런 예후를 가진 일부 환자들은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후가 나쁜 환자라고 하더라도 완전 관해가 오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는 또 거기서 일부가 재발을 안 하고 완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급성백혈병이 굉장히 급하게 오고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이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이유가 하면 낫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 나을 확률이 적은 환자가 있고 많은 환자가 있지만 확률은 사실은 그 환자 개개인 놓고 보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는 낫거나 안 낫거나 둘 중에 하나지 확률 싸움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좋은 거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급성 전굴수구성 맥혈병 M3 우리가 이제 APL이라고 약어로 보통 말하는 우리가 보통 일반 환자분들은 착한 백혈병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보통 그 알고 있는 백혈병이 있는데 이 백혈병은 약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지지요법이라고 하는 감염이 생겼을 때 감염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현재는 한 80%대 정도가 완치되는 이식 없이도 이제 그런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치가 잘 되는 종류의 백혈병이고요. 근데 이제 이 백혈병이 출혈 경향성이 굉장히 높아서 처음 진단될 때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에 고비가 한 번 있고 그때를 넘기면 비교적 완치가 잘 되는 이제 그런 백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위험도가 높고 재발하거나 불응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이 예후가 안 좋아지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치료가 또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처치라고 하는 굉장히 여태까지 항암 치료로서 해보지 않은 강한 항암 치료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타인의 조혈모세포가 함유된 혈액세포를 채집해서 넣어주는데 여기에 조혈모세포도 있지만 굉장히 그거에 한 그 몇십 배에서 몇백 배 이상 되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면역세포가 들어가서 이 환자의 백혈병 세포 남아있는 것들을 공격해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강도의 항암 치료 플러스 세포 면역 치료 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암 치료만으로는 안 됐던 일부 환자가 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치료법이 급성백혈병이 비교적 다른 암종, 뭐 유명한 폐암, 뭐 유방암, 위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발전이 좀 느린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신약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성골성 백혈병에서 이제 플리3, FLT 변이가 있는 경우에 미도스타우린이라고 라이답트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가 하나 들어와서 같이 쓰이고 있고 아직 보험이 되지는 않는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발했을 때 조스파타라고 하는 그 먹는 약이 하나 개발돼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아자스틴하고 베네토클락스라고 하는 게 이게 상품명으로 벤클렉스타라고 하는 먹는 경구 항암제인데 나이가 드신 분에서 실은 이 급성골성 백혈병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오셨을 때 이전에는 약이 이 아자스틴이나 데시타빈이라고 하는 주사약 딱 한 가지밖에 없었고 듣는 확률이 굉장히 낮았던 약입니다. 한 2, 30% 정도 들으니까
안 듣는 환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생존 기간도 뭐 한 8, 9개월 정도밖에 못 살리고. 그래서 이전에는 한 5년, 10년 전에는 한 70대의 급성 물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부터 먼저 상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1년을 넘기시기는 어려운 병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게 있으면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새로 이제 병합요법이 들어오면서 일단 첫 번째 치료를 해서 들을 확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해가 올 확률이 한 66% 정도 되는 약인데 그 말은 세 분이 오시면 두 분은 관해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고비를 넘길 확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여기 이제 평균 생존율이 1년이 좀 넘어가서 고령의 급성 골성 백혈병 환자가 이전에는 어떻게든 1년을 못 넘겼는데 1년이 넘고 또 이 뒤에 보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게 보이시죠? 이게 1년을 넘어가서도 계속 관해가 유지되시는 분들은 그게 오래, 2년, 3년, 길게는 그 이상. 그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생겨서 조금 더 옛날보다는 나이 드신 급성골성 백혈병 환자가 좀 좋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AML 중에서 그 마일로탁이라고 하는 또 표적 면역 항암제가 하나 더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이식을 안 하는 군에서 이제 그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요것도 이제 보험이 요것도 아직 안 되는데 요 치료를 어쨌든 하면 이제 그 더 완치 확률이 올라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시오스라고 하는 약이 또 2차성 AML에서 이제 약이 하나 더 들어와 있고 전부 이제 근데 보험이 아직 안 돼서 이제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조금 더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더 빨라서 신약들이 조금 더 도입이 돼 있는데요. CD19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급성 림프구성 B 계열의 그 이제 발현되는 표적인데 얘가 또 이제 신기한 게 급성 골성 백혈병이나 이제 T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는 딱 요것만 공격하면 얘가 잘 죽는다 이런 표적이 아직 잘 안 찾아졌거든요. 근데 요 백혈병에서는 이 CD19가 대부분 발현을 많이 해서 얘를 공격하면은 잘 죽더라 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고 요거를 공격하는 몇 가지 약이 지금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약으로 쓰는 항체 면역 항암제 종류의 블린사이토라고 하는 약이 있어서 이건 한 4주 동안 입원해서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불편감이 있기는 한데 이런 약이 개발돼서 지금 하나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티사셀이라고 이제 세상에 요새 이제 떠들썩한 킴리아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도입돼서 쓰이고 있는데 워낙 고가의 약이고 그 급여 이제 기준이 좀 엄격해서 성인에서는 거의 쓰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소아에서 주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표적을 그 공격하는 이제 베스폰사라고 하는 약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간단하게 맞을 수 있는 약이 하나 더 개발돼 있어서 요 B 계열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그 약이 몇 가지가 신약이 나와 있다. 기존의 그 치료제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미 도입돼서 그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약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임상 시험으로서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임상 시험으로 약제를 개발하는 단계가 이제 초기 임상이 있고 이제 그 후기 임상이 있는데 아직 후기 임상에 들어와서 곧 개발되겠다 이런 약들이 많지는 않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약들은 비교적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약들이기는 한데 그 급성 백혈병에서 이제 생기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기서 이제 BCL2 억제제, 그다음에 플리3 억제제 이런 것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약제를 좀 개량해서 좋게 만드는 그런 개념의 약이고요. IDH1, 2 억제제도 그런 개념인데 아직 이 약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런 그 어떤 돌연변이에 대한 표적 그 항암제 계열로 약들이 좀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CD라고 붙은 거는 대개 이제 세포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자들을 넘버링을 해서 붙일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CD33, 123, 19 이런 것들이 백혈병 세포에서 발현되는 분자들인데 그거를 공격해서 면역 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면역 항암제 계열이 몇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카티 세포 치료제가 이제 몇 가지 더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이제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림프구성 백혈병이 다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MLL 유전자, NPM1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때 요 메닌 억제제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다 하는 게 알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임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세한 것을 아실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큰 기관에서 이제 임상 시험이 열려 있고 해서 음,
사실은 이게 급성백혈병 쪽이 이런 임상 시험이 아주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분야는 아니기는 합니다. 이게 개발하기가 상당히 병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질병 과정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려고 하면 환자들 잘 선택하고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가 맞는지 보고 그러면서 이제 되겠다 하면 참여해서 약이 그 외국 회사에서 오면 투약이 되고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대개는. 근데 병의 특성상 그거를 타임라인 이런 걸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이렇게 책임 연구자로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실제로 임상 시험으로 치료하는 게 상당히 녹록지 않은 이제 그런 환자군이기는 합니다. 급성백혈병이. 근데 어쨌든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신약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그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났는데요.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